1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과 반대로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우려가 확산됐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통화 완화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소 주가 낙폭이 줄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이 뜻밖의 호조세를 보이며 다음 달 1일에 나올 노동부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뜻하지 않게 마이너스 0.1%에 그친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0.25% 하락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58%, 0.52%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존 부양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3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부양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 직후 성명서를 내고 기준 금리를 종전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초저금리 기조를 실업률이 6.5% 이하로 1년에서 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무려 14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 4분기 중 GDP 성장률 소폭치를 마이너스 0.1%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2% 성장은 물론이고 앞선 3분기의 3.1% 성장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줄어들고 수출이 부진한 탓입니다. 다만 민간 소비와 기업 설비 투자는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인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서비스업 고용 증가 영향으로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1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전월보다 증가한 19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7만 3천 명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초 서비스 부문 고용이 늘어났고 건설 부문도 주택 경기 호조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하루 뒤 발표될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도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취업자는 16만 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7.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지난해 4분기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8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787 드림라이너 문제로 인해 올해 실적 악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3% 늘어난 17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만에 조정을 보인 건데요. 올해 처음 열린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부양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가 모아졌던 4분기 GDP 발표가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입니다. 어떤 점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는지 잠시 후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강 후 약의 흐름이 이어졌죠. 연준의 부양 의지를 확인했지만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좀 의외였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910까지 44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이 3,142까지 11포인트, S&P 500이 1,501포인트까지 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합과 혼조세로 출발 후 당초반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되면서 오전장 약부하권에서 오후장 하락 전환하여 장중 최저치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연말 연초 랠리가 지속되던 시장은 차익 매물 출회로 추가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1월 19만 2천 명으로 예상치 17만 3천 명을 넘어 뜻밖의 호조를 보여서 다음 달 1일 고용지표 발표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했고 FOMC에선 실업률 6.5% 이하, 인플레 2.5% 이상까지는 제로금리 지속하는 기존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로 발표했으며 보잉, 크라이슬러, 아마존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 발표도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전망치 1.1%, 3분기 3.1%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첫 역성장으로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반도체, 금융, 디젤금속, 에너지 업종 등 48개 업종이 상승하고 자동차, 인터넷, 철강, 타이어, 생명공학 등 92개 업종이 하락하며 업종 하락률 66%로 하락 업종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1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1개, S&P 500 종목 중 331개 종목이 하락해 하락률 60에서 70%로 하락 업종과 함께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본격 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사피크 에너지가 6.36%, 아마존닷컴이 4.77% 폭등한 것을 비롯해 야후, 보잉, 마이크론, 델컴퓨터, 스타벅스, 이베이, 다이온뱅코프, 모건스탠리, 캐피탈온 파이낸셜, 두본 에너지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6% 가까이 폭락하였던 아마존이 전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로 4.77% 폭등하며 반등하고 보잉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리서치모션은 새로운 운영 체제인 블랙베리 10을 탑재한 스마트폰 두 종류를 공개하고 회사명을 블랙베리로 바꿔서나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 치료로 11% 폭락하고 애플도 이틀 반등 후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투자 전략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기 조정 대비 전략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3대 지수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미 조정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승이 부진했던 소외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되 전자상거래 등 그동안 급등했던 업종과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를 중심으로 단기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차익 매물로 추가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258.80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저점 258.65, 고점 259.3으로 0.7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3,327 계약으로 3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3일 연속 부진이 지속되며 조심스러운 눈치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와 연동해 장중 내내 박스권이 지속되었고 거래량 부진과 함께 지수 변동폭도 최근 들어 가장 부진한 0.7포인트에 불과하였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미국 증시 개장 직전까지 강보합권 박스권이 지속되다 미국 증시 개장 직전부터 하락 전환한 후 보합권을 고점으로 한 약보합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이 150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130계약, 기관이 20계약 매도하여
개인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충돌하였고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은 장초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여 매수량을 확대하고 외국인은 장초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여 매도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은 약보와 풋은 강보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은 추가 상승이 이어졌죠. 오늘 우리 시장 전망과 함께 또 선물 옵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D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유입되자 1967포인트까지 상승 후 1964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차익 매물을 중심으로 매도하여 1950까지 밀렸으나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SK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환율 하락에 따라 장중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일부 대형주들은 급락하여 대조가 되었습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해보면 화요일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 회복에 이어 전일은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59포인트를 회복하여 종합지수 1975, 선물지수 262포인트 회복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환율 하락에 따른 후폭풍으로 종합지수 1900, 선물지수 250포인트까지 추가 조정을 역시 배제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발 매수가 전개되고 있어 현물은 업종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선물 옵션에선 지수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은 전일의 반등이 이어지며 추가 상승도 재차 하락 반전도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해 종합지수 1958, 선물지수 258포인트 지지될 경우 월말 인도 드레싱 효과로 재차 반등해 종합지수 1970 그리고 1975, 선물 260과 261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나타난다면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 지선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선물 258.00포인트 전후에서 매수하고 260.5 이상에서 매도하되 예상과 다를 경우 손절매하고 손절매폭은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입니다. 특히 선물 257포인트 붕괴 시에는 매수 포지션 청산 후 관망하며 시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55, 선물지수 257.8, 고점은 종합 1977, 선물 260.8, 그리고 하락시 지수는 선물 257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261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6에서 상한선은 262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도 또는 양 매도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다 다시 혼재서를 보일 것으로 보여 변동성 축소로 옵션 매수보다는 매도와 스프레드 합성 전략이 안전하고 유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합권 등락 시는 옵션 양 매도를, 지수 상승 시에는 풋 매도나 강세 콜 스프레드가 유리하며 지수 하락 시에는 콜 매도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이 유리합니다. 여기에서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은 매수하고 동시에 등가격을 매도하는 전략이고,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이란 풋 내가격은 매수하고 동시에 등가격이나 외가격 풋옵션은 매도하는 전략을 말하겠습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반등 기대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다면 조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14년 만에 역성장이라고 하죠. 어떤 점이 이렇게 발목을 좀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예견을 좀 해드렸는데요. 워낙 수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저조하게 나와서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리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마이너스 0.1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연준에 기존의 경기 부양 카드 이런 성명서가 없었다면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는 3.1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4분기는 0.1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두 분기의 평균을 봐도 1.5% 정도밖에는 현재 신장세가 늘어나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연방 지출 세부 항목의 국방부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런 원인에서 현재 기인된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때 연방 지출의 세부 항목인 국방부 지출이 22.2%나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재정 절벽 이런 이슈 때문에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부분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그런 원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이 3분기 때는 국방비 지출이 12.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항목인 국방부 지출을 빼게 된다면 3분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2.1% 전후 수준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와 4분기 2% 정도 수준의 소비와 주택, 기업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연방 지출의 그 차감이 올해 내내 이것이 이제 숙제로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시장은 예상보다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치는 부진했지만 세부 항목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견조했다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위하는 것은 이제 민간 쪽의 내용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주택 시장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4분기 때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설비 투자는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도 긍정적인 현재 해석으로 읽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 투자 부분에서는 8.4%나 4분기 때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조심스러운 그런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비나 소프트웨어 투자는 많이 늘렸다는 점이 의외로 현재 신장세를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2.2% 늘어난 수치로 예상치인 2.1%를 상회했다는 점, 이런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1분기 때 급여세율이 종전 4%에서 6%로 2% 현재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은 1분기 GDP 올해 경제성장률 수치에도 약간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발표가 첫 이제 발표고 예비치라는 점, 그 다음에 예비치의 경우 통계가 미진한 가운데서 이를 추산해서 발표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잠정치와 확정치에서는 플러스권으로 좀 올라설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재정지출의 자동삭감이 올해 내내 숙제로 안고 가야 될 문제점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률 수치의 변동성은 올해 내내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 연준이 FOMC 회의를 마쳤는데 4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했기 때문일까요? 이 경기 부양 기조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연준이 네.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내용은 뭐 변동이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렇게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의외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자 양적 완화 카드, 특히 이런 부분을 기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오늘 뉴욕 증시의 위안이 됐습니다. 오늘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예비치지만 마이너스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출구 전략의 논란은 수면 밑으로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연율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1년 1.8%보다는 소폭 현재 성장한 수치고요. 올해 연준이 보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2.3에서 3% 밴드를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래저래 이 재정지출 자동 삭감의 절반 이상이 만약에 양당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올해 1,1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지출 삭감이 예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의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국방비에서 삭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4분기 때도 국방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치를 갉아먹은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 재정지출 자동 삭감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다시 부각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예비치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좀 우리와 민감한 내용입니다. 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배심원 판결 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루시고 판사가 이에 대해서 5개 디자인 특허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차 배심원 판결에서는 6개 부분에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를 이제 번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면 현재 배상금, 배심원 판결에서 나온 10억 4,834만 달러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심원 판결을 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으려면 이 배심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원천적인 내용을 그 증거로서 들이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만, 이 디자인 특허 내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루시고 판사의 배심원 판결을 5개나 그래도 뒤집은 점은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추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의성 부분을 빼고 나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어서 네. 삼성이나 애플이나 절반의 만족함에 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배심원 판결에 대한 법원 해석의 양측 모두 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항소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현재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치킨 게임은 마지막 항소심까지 나갈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도 즉각적으로 이 루시고 판사 캘리포니아 샌호제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더라도 항소를 기조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현재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현재 배상금 규모만 조금 이제 조정이 되는 수준에서 2심 판결과 3심 판결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심과 3심에서는 이 고의성 여부와 삼성이 그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양측이 워낙 감정적으로 현재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한 그 항소 중간이라도 원만한 합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다. 이런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 추가 소송으로 가도 크게 이롭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애플은 네. 그 판결뿐만 아니라 네. 그 영국에서도 현재 애플과 삼성의 그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을 비롯한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현재 판결이 나고 있어서 비교적 미국에서만 현재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그 도덕적으로 좀 침해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미국 바깥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읽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애플의 의도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삼성전자 대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애플의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이를 만회하고자 하고 이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장악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애플과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은 항소심까지 아주 피말리는 접전이 예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전일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틀 연속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날도 구원 투수는 연기금이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64.4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5거래 연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어줬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연금이 있었다는 거 어제장 수급의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갔고 매도폭이 약간 진정되고 있다라는 측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장을 시작으로 해서 약간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 비금속 관물 업종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기전자 업종 전차 군단에 있어서 자동차는 부진했지만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2.2% 상승 흐름이 약간은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을 이끌어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동안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올해 안에 전기료 인상은 없다라는 한국전력 사장의 발언과 함께 주가 5% 넘는 급락세 보임에 따라갔고, 그동안의 기대감이 이제는 약간의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함에 따라갔고,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도 지금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코스피 인수의 기대감 높아짐에 따라 갖고 뭐 전반적으로 약간 역시나 어제장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대형주 중심에 약간 전기전자 업종 강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코스닥은 반대로 약간 부진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500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월말이면 자연스럽게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런 기관의 매수세 더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네, 우선 뭐 오늘까지는 아마 유입될 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은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오늘장까지는 기관의 수급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 2월달 이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윈도우 드레싱 효과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기간 내 호재성 재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 갖고 역시나 IT 부품 관련된 업종군들이 올라줘야지만이 코스닥 지수도 약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뭐 파트론이라든가 인터플렉스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그동안 이 IT 부품과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강했던 플렉스컴이라든가 모베이스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지를 체크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호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얼마만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호실적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네. 오늘장 호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얼마만큼 시장의 반응이 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네.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중심 장세가 약간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도 코스피 0.4%대 상승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1990포인트까지는 이 코스피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펀드 자금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역시나 약간은 지금은 싸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박스권 형태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는 시점에 있어서 저점은 확실히 1940포인트대를 잡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시점 한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중심에 역시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삼성전자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애플 간의 소송에 있어서도 호재성 재료가 작용했다라는 거 역시나 삼성전자 다시 한번 150만 원대에 대한 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약 1990포인트까지는 이 대형주 코스피 문제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장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나 실적보다는 이슈와 테마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장 나로 발사 성공했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네. 관련주들 얼마만큼 띄워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장 초반부터 만약에 상한가를 직행한다라고 한다면 접근이 네. 어렵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 초반 계속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장중에는 어느 정도 상한가 터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 오후장까지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접근하실 때 나로 관련주 중심으로는 단기 네. 트레이딩 관점 전략으로만 접근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은 이슈가 있는 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나로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성장성 측면에서 신규 접근도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네.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양 EN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약간은 나로 발사 시점을 앞두고 매도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네. 오늘장 역시나 발사 성공과 함께 주가 갭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갭상승이 한 5%에서 한 7% 정도 만약에 갭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장중에 10% 넘는 상승 흐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1.5%에서 2.5%대 당
장기적으로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선은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실리는지를 확인하시고 코스닥 내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로 관련주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모멘텀과 그리고 이슈가 있고 실적까지도 겸비된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약간 조정받았지만은 11만 5천 원대 조정 이후에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그만큼 택배 물량이 많고 또 최근에 이루어진 가격 인상에 따라 갖고 실적 모멘텀도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CJ 대한통운의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 모멘텀,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 종가 12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시면 이제 신고가가 12만 6,500원 라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 뚫고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13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설 연휴 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설 연휴가 지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택배량이 얼만큼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말씀드렸던 13만 5천 원대까지는 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이 택배 산업 계속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갖고 성장성은 유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셔도 한 14만 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1만 원대 역시나 60일선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인데, 60일선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는 시점인 만큼 크게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손절가 11만 원 터치 시에는 약간 손절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으로선 그러한 가능성은 약간 낮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중, 장기 모두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셨죠. CJ 대한통운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3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계획을 확정한 이후 10년 5개월 만입니다. 나로호는 지구를 하루 약 14바퀴 돌며 우주 환경 정보를 지상에 보내게 됩니다. 정부가 30일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와 채권거래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환당국 차원의 역외 투기 세력의 실태 조사가 즉시 추진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준조세도 늘립니다.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월세 거주자의 전세 추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2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세 비율은 21.7%, 월세 비율은 20.1%로 전월세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2억 5천만 달러로 2011년보다 무려 171억 8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슈야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2차례 실패를 딛고 발사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위성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 가입국가 이름을 올렸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가 3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계획을 확정한 뒤 10년 5개월 만입니다. 나로는 30일 오후 4시 공외나로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장을 힘차게 박차고 날았습니다. 나로는 오후 4시 3분 35초 페어링 분리를 거쳐 4시 3분 52초에 1단 분리 후 4시 6분 35초에 2단 점화가 이뤄졌고 발사 9분이 지나 목표 궤도인 302km 지점에 도달한 뒤 나로 과학위성을 무난히 제2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로에서 분리된 나로 과학위성은 전날 오후 5시 26분부터 10분간 노르웨이 지상국가 비콘 신호를 성공적으로 주고받았으며 금일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첫 교신을 합니다. 네, 이 나로 발사에서 제 궤도 진입까지 그 말대로 7.8기 끝에 극적인 성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로에서 분리돼 나온 나로 과학위성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나로 과학위성은 운영 수명 1년에 무게 100kg의 작은 위성으로 앞으로 지구 상공 300에서 1500km의 타원형 궤도에서 지구를 103분에 한 바퀴씩 하루 약 14바퀴 돌며 각종 우주 정보를 지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임무는 레이저 반사경을 이용해 위성의 정밀 궤도를 측정하고 우주 방사선과 이온층 같은 우주 환경 정보를 지상에 보내는 것인데요. 또 장착된 국산화 부품이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검증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당국이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토빈세와 채권 거래세가 바로 그것인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부가 30일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와 채권 거래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환당국 차원의 역외 투기 세력이 실태 조사가 즉시 추진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준조세도 늘립니다. 최종국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관련 세미나 자리를 빌려 이 같은 내용 등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최 차관보는 우선 토빈세가 지향하는 단기 해외 투기자본 규제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최근 유럽연합의 채권거래세 도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보는 특히 최근 환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역외 세력 등 주요 시장 참가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이 불필요한 해외 차입을 즉시 억제하고 투기 수요가 가시화되면 은행에 선물한 거래 여력을 축소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치솟는 전셋값의 국내 주거 형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전세 추월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월세 주거자의 전세 추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한 탓인데요. 더욱이 최근에는 전세 거주자가 오르는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는, 즉 반전세 거주도 늘고 있어 추세대로라면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세 비율은 21.7%, 월세 비율은 20.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비율은 지난 1995년 29.7%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2000년 28.2%, 2005년 22.4%로 줄었습니다. 반면 월세 비중은 지난 1995년 11.9%, 2000년 12.6%, 2005년 12.7%로 차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995년 86%에서 지난 2011년 114.2%로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거주 비율은 1995년 53.3%, 2010년 54.2%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좋은 소식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죠.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고환율 덕에 수출은 늘어난 반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수입은 줄어든 탓입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및 연간 국제주식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260억 7천만 달러보다 171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1998년부터 15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일정 소개해 주시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금일 오후 회의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권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최태원 SK 회장 형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